거기 가서 맨발 걷기 하려고 790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물이 만조예요. 지금 한 12시 약간 넘었는데 바닷물이 일물이 최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엄청 막히네요. 집에서 20분 일찍 출발했는데 지금 비슷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갔던 방아머리 해수욕장입니다. 칠 790번 구봉도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좀 가다가 우회전 하면은 구봉도 입구가 나와요.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뭐 요새 이상기후 기후위기 막 겁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겁주는 것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내일도 한 34도 된다는데 다 봐야 알지 실제 얼마나 더울지는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면은 구봉도 입구로 나와요. 여기는 대부도고 구봉도라고 이제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거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대부도하고 연결했어요.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 집이 많이 있네요. 지금 시각이 12시 45분이에요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걸렸네요. 시야 방조제에 건너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 길로 쭉 가면은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맨발로 철학 여행 채널이 저는 현대판 호메로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과대 포장이랄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 호메로스가 그 그리스 문화의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그리스의 철학, 종교, 역사, 문화 이런 고대 그리스의 모든 문화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성기에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거죠. 근데 우리 이 맨발로 철학 여행 채널도 다루고 있는 게 철학, 역사, 종교 호메로스가 다루었던 것들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 문제 같은 건 호메로스도 못 다루고 있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호메로스 역할 이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이게 사실 현대 문명도 이 그리스 문명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현대 문명이라는 게 다 그리스 문화에서 따온 게 거의 다죠. 뭐 철학이 그리스에서 태동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라든지 역사도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했고, 뭐 심지어 뭐 정치제도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스포츠까지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거죠. 이게 다 올림픽도 그리스 올림픽 흉내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무력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이 문화에서는 압도당해 버렸죠. 그래서 로마가 이 나라는 컸지만은 이게 철학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네카나 키케로 글들이 유명하긴 한데 뭐 아직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알려지는 거는 그렇게 뭐 로마 고유의 철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때도 플라톤주의가 위세를 떨쳤고, 플라톤 철학이 위세를 떨쳤고, 로마 고유의 철학은 뭐 그다지 스토아주의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리스 철학에서 파생된 거고, 고유의 로마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의 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에 비하면은 너무 질이 떨어지죠. 이게 사실은 헤브라이즘도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레니즘에 압도당한 거는 로마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신 숭배 사상이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근대 들어서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자본력을 내세워 가지고 세계 패권을 잡고, 그게 이제 헤브라이즘이 서양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헤브라이즘이 그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 뭐 헬레니즘을 부활시켰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세부터 종말론을 퍼뜨려 가지고 르네상스를 유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까지 유도해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이용해 먹은 거고, 거기서 이제 헬레니즘을 오염시키고 왜곡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 문화의 정수는 헬레니즘이지 헤브라이즘이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은 유럽 문화를 퇴보시키고 타락시켰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현대 문명이라는 게 거의 서양 문명이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이 이제 현대판 호메로스인 게, 호메로스도 HM으로 시작하고 저도 이름이 HM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바로 옆에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 개념이 관념 철학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는데, 주로 이제 그 서사시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에 나타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개념하고 그 관념 철학하고 그 영혼 윤회설에 나타나는 그런 영혼 개념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걸 알아보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스 신화가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얘기한다는 데에서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 신을 빙자한 인간들의 이야기였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가 인하고 신탁은 사실 인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천리안에서 그 신화 동아리 운영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신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신화에 대해서 좀 알죠. 그때 이제 이게 신화가 아니라 인하라는 거를 그때 벌써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성향을 보면은 그 한국인들이 되게 현세적이죠. 비슷해요. 한국인들은 너무나 현세적이어 가지고 너무 돈 하니까 유럽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본주의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너네들이 더 자본주의적이다. 응? 요즘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게 이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덕분에 이제 한국이 몇십 년 내에 소멸할 국가로 지금 지목되고 있죠. 현세적인 게 좋은 건데 이것도 적당히 현세적이어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세적인 것은 이건 현세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현세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 유교 전통에서도 신이 없죠, 사실은. 동양의 유교 전통에서는 귀신이지, 이 귀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죠. 되도록이면 기피하려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도 있고, 이 똑같은 말을 호메로스도 그 오디세이아에서 아킬레스의 입을 빌어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도 무척 현세적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기원전 6세기쯤에 이 파르메니데스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상한 존재론을 펼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합리론이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파르메니데스의 그 존재 개념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관념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관념 철학이라는 게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스피큘러티브 필로소피라 그래요. 스피큘러티브가 이게
관념적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투기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걸 관념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투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해 보이는데, 이 관념 철학이 이 불확실한 관념을 위해서 확실한 현실을 투기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구봉도 입구가 가는 입구가 삭막하네요. 근데 이 길이 맞긴 맞아요. 이 맨발로 철학여행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가 이게 신화가 아니죠. 이게 도리어 합리라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합리라는 개념이 도리어 이게 더 황당한 것이고, 이게 신화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이 신화였다고 말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아도르노의 문제 제기는 맞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결론이 문제인 거죠. 이게 기승전 나치, 모든 결론이 그냥 나치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나치에 유대인들이 협력을 했는데, 협력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고 독일인들만 비난하는 거는, 이거는 엉터리죠. 아도르노의 주장에 의하면 계몽이 신화지만 신화도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도르노는. 근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나타난 거지, 이게 그 아도르노의 주장처럼,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처럼 엉뚱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관념 철학이란 게 잘못된 게, 현실에 눈을 감고 관념으로 도피한 게 문제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이나 내세보다 인간과 현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관념보다 감각이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 서사시나 그 외 그 서정시나 비극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 파테이마토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서사시를 살펴봤으니까 서사시하고 비극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서정시에 대해서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런 신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사시나 서정시, 비극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게 이제 시대별로 차례차례 나타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시대 구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는 여기서 그 토마스 마틴의 고대 그리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돈에 대한 다큐를 만들려고 봤던 책인데, 그 다큐 못 만들어 가지고 그냥 괜히 시간만 소모했나 했네, 시간만 날렸나 했는데 여기서 써먹네요. 제가 그때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중에 또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 대화편을 읽게 돼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우연히 공부하게 됐는데, 이게 다큐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마틴의 시대 구분을 보면은 미케네 문명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미케네 문명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명인데, 그게 기원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한 11세기나 12세기까지 지속이 되고, 그 미케네 유적지를 보면은 그 사자의 문이 있죠. 저도 안 가보고 사진만 봤는데, 그걸 딱 보면 이게 이집트의 그 룩소로에 있는 신전을 흉내냈다는 걸 그냥 다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거성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미케네 문명에서 나오는 그 인물 석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후대 그 그리스 조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이집트의 그 묘에서 나오는 석상들하고 비슷해요. 또 차렷 자세로 뻣뻣하게, 그리고 앞모습이 아니라 옆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집트 석상하고 뭐 이집트 석상이라고 해도 뭐 될 정도로 너무 똑같죠. 이 미케네 문명이 이제 그 10세기 11세기에 그 해적인지 정체 모를 그 약탈자들이 지중해 전역에 나타나는데, 이때가 이제 암흑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한 750년 사이, 한 3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때 그 약탈을 피해 가지고, 여기 낚시장이네. 여기 낚시장이 있어. 그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흔적이 있죠. 아마 그래서 마틴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던 인구의 이동 등은 이 시기에 만연한 학살과 폭력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가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와 그 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이 암흑시대의 300년 동안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도 하나도 없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이크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750년부터 500년 사이에 그 한 300년의 기간인데, 아르카이크란 뜻은 이게 고풍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아티카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요. 아티카는 이게 아테네가 있는 그 반도, 그 지역을 아티카 반도라 그러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그 왼쪽에, 서쪽에 좀 더 큰 반도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죠. 그때 이제 아티카에서 자유농민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구 계층을 형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틴은 아르카이크 시대 초기에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면서 농민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 소규모 영농자들은 아테네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발언권을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 민병대, 이게 이제 아테네 군사력의 바탕이 됐는데, 이 시민 민병대의
중무장 보병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농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나중에 이게 아테네 민주정이 형성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기원전 500년부터 그리스가 망할 때까지,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할 때까지인 338년까지를 고전 시대라 그러죠. 이걸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죠. 이때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가 꽃피게 되는 시기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338년에 그 보이오티아, 이게 아티카 바로 윗지방이에요. 아티카 반도 바로 위에 있는 지방을 보이오티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아테네하고 테베 동맹군이 그 마케도니아의 그 필리포스한테 패배하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대는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 그리스라는 이름은 이게 영어에서 부르는 이름이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안 불러요. 헬라스라 그래. 헬라스. 이 헬라스란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헬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헬렌이라는 사람이 그 푸티아는 그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 국가인데, 이 테살리아는 보이오티아 위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헬렌이 이제 푸티아의 왕이었고, 그 아들들하고 뭐 이렇게 영웅적인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헬렌이 이제 그리스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됐고,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됐죠. 민족의 이름이 됐죠. 이 헬렌이 데우칼리온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이게 데우칼리온이 대홍수 설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자기 여동생 피라하고 같이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죠. 그 데우칼리온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헬렌이 살았던 시기가 그 기원전 한 16세기로 추정이 돼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근데 이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 이렇게 연대를 적어 놓은 그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파로스의 대리석이라고, 거기에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그 굵직한 사건들의 연대가 적혀 있대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 헬렌이 푸티아 왕이 된 게 기원전 1520년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이 파로스의 대리석이 그러니까 파로스 섬에 있는 거예요. 이 파로스 섬은 파로스의 등대로 유명하죠.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인데, 이게 한 135m 높이의 등대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이 파로스 섬에 있던 비문인데, 이게 높이가 184cm고 넓이가 68cm, 두께가 15cm인 그 대리석 비문인데, 이게 이제 파로스 섬에서 발견됐어요. 그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고, 이게 대략 기원전 264년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기원전 1581년부터 299년까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의 연대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나는 내년에 저기로 가볼까? 그래서 이 기록 중에 그 실제 그 고고학 기록하고 일치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옛날 유물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위작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주요 사건을 보면은, 기원전 1581년에 그 아테네에서 케크롭스 1세가 이제 왕이 되고, 기원전 1558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원전 1519년에 페니키아의 카드모스가 보이오티아의 카드메이아 성체를 건설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테베가 돼요. 그리고 기원전 1259년에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12부족을 통합하여 나라의 기반을 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구봉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저기 전방에 공중 화장실 있고요. 왼쪽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이거 어디서 점심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뭐 낚시장이 있는데 여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될 거고, 일단은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대부 해솔길이라고, 그 대부도에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예요. 그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닷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숲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 테세우스가 그러니까 왕정을 폐지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받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테세우스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주정을 시작한 건지 거기에 대해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연도도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1218년에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고, 트로이가 이제 함락된 해가 1209년으로 돼 있어요. 딱 9년 걸렸죠. 9년. 그러니까 그 일리아스에 나온 기록하고 같죠. 여기가 구봉도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대부 해솔길. 대부도 삥 둘러가지고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죠. 여기가. 여기서 좀 벤치가 있는데, 여기 벤치에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 파로스의 대리석에 그 헤시오도스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연대를 기원전 937년으로 적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호메로스는 기원전 907년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걸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보통은 그 헤시오도스보다 100년 정도 앞에 인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긴 거꾸로 돼 있죠.
그리고 연대도 올라가 있어요. 보통은 호메로스가 한 8세기 인물로 보는데 여기서는 10세기 인물로 한 100년 앞으로 돼 있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아니 200년 차이 나죠. 200년 가까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문학이 이제 시대별로 나타나는데 이 서사시는 기원전 8세기에 나타나요.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8세기로 학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사시는 아르카이크 시대에 이제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후에 7세기에 들어서면 서정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사시는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가 이제 그 외에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서정시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제 그 레스보스의 사포, 여류시인 사포가 나타나고, 그 다음 뭐 아르킬로코스, 시모니데스, 테오그니스,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론도 서정시인이에요. 그래서 서정시가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유행하고, 이 서정시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얌보스라는 거는 이렇게 비방하는 거, 비방시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그 힙합에서 디스하는 거, 이게 이제 얌보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엘레기, 요거는 비가인데 이게 나중에 영어에 엘레지, 뭐 이미자가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걸 엘레기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비탄을 노래하는 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멜로스라는 서정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멜로드라마 이 말이 나오듯이 이거는 이제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시죠. 이거는 이제 리라 악기를 반주로 이제 시를 읊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5세기가 되면은 비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대표적인 3대 비극 시인이 아이스킬로스, 그 다음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 3사람이 대표적인 비극 시인들이죠. 제가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 이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도 좀 읽고 왔는데, 거기에 그 주에 보면은 히랍 비극은 종교의식에서 기원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스킬로스 비극 선집에 그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그 책에 그 천병희 선생님이 서문을 써놨는데, 거기에 그리스 비극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칠 줄 모르는 탕구 정신에 힘입어 그리스 정신의 가장 위대한 구현을 이룩했다, 뭐 이렇게 찬사를 하고 있어요. 산이네, 등산이네. 지금 1시간 넘고 반파울 시간 됐는데, 이 등산 하려니까 힘드네요. 땀도 나고. 오늘은 라면 챙겨 왔는데 어디 뭐 끓여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그 서정시하고 비극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건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현세를 중시하고 신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등, 이게 이제 인간을 중시하고
신과 저승의 인간은 그림자로 본 관점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 서정시부터 이제 이런 인간과 현세를 중시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그 서정시인 중에 아르킬로코스, 이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690년에 태어나 가지고 45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로도스 섬 출신이고, 로도스가 그 에게해에서 그 동남쪽 그 터키 남부 해안 거기에 있는 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인으로 유명해 가지고 거의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버금 같다 그래요. 주로 이제 썼던 시는 그 엘레기와 얌보스를 썼다 그래요. 엘레기는 그러니까 비가죠, 비가. 그리고 얌보스는 이제 디스하는 거, 비방하는 시를 주로 썼는데, 이 사람이 용병이었대요, 용병. 그래서 전쟁에 많이 여기저기 참전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떠돌아다녔는데, 결국 이제 오래 못 살고 낙소스에서 전사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시에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이 잘 드러나는데, 이 사람의 단편 133번째 단편을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죽고 나면 존경도 명성도 얻지 못하리라. 차라리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삶의 은총을 쫓으리라. 가장 나쁜 것은 언제나 죽은 사람의 몫이니.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게 다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이라고 종교에서는 떠드는데, 이런 거 다 개소리란 얘기죠. 죽는 게 최악이죠. 그래서 저도 그 자살하는 사람 보면은 죽음이 최악이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르킬로코스도 똑같은 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포, 이 여류시인은 기원전 630년에 태어나 가지고 570년에 죽어요. 612년에 태어났던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포는 레스보스 섬 출신이고, 미텔레네라는 폴리스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 이 레스보스 섬에서 이제 레즈비언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이 사포가 레즈비언이었는지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여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 같은데, 학교가 뭐 여학교여서 그렇지 이게 사포가 레즈비언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포의 시에서도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이 잘 드러나는데, 그 사포가 남긴 단편 55번째를 보면은, 당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거나 기억할 리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피에리아의 장미가 없으니까요. 빛을 잃고 알아보는 이 없이 하계의 그림자들 사이를 헤매겠지요. 여기서 피에리아는 그 무사여인들, 그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이죠. 이 무사여신들이 그 있는 그 올림푸스 산의 북쪽 지역을 피에리라 그래요. 피에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에리아의 장미라는 뜻은 그 무사 여신들의 활동, 즉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 아르킬로코스하고 똑같이 저승의 존재를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현세를 중시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포는 또 오디세이아하고 일리아스처럼 신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단편 31에 보면은 내 보기에 저기 앉은 저 산에는 신들과 닮은 장부일세. 그는 너희 맞은편에 앉아 너의 달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사랑시죠. 그 다음에 단편 96에 보면은 그녀는 너를 신처럼 여겼으니 너의 노래에 그녀는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단편 111에 보면은 대들보를 높이 치켜들어라. 혼인을 축복하라. 당신들 목수들아 치켜들어라. 혼인을 축복하라. 전쟁의 신과 같은 신랑이 찾아오니 그는 거인보다 훨씬 크다. 요 시들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연애시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남자들을 거의 신과 같이 표현해요. 그거 보면은 이게 사포는 레즈비안하고 거리가 멀다는 게 드러나죠. 레즈비안 그거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오는 얘기 같아요.